올레그 코시에보의 칼리닝그라드, 여기는 칼리닝그라드이며 발트해에서 러시아의 가장 강력한 요새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연료 위기가 러시아 전역의 민간 및 군사 생활을 마비시키고 있으며 이제 칼리닝그라드를 완전히 강타하여 이 전략적 월경지가 재앙의 직전에 서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공유된 영상에서는 주유소 대기열과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명확히 보입니다. 대기열은 블록마다 이어지고 있으며 나토 영토로 둘러싸인 이 지역에서도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현장 영상은 그 순간을 포착합니다. 작은 마을에서는 탱커가 일주일 반 동안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버스도 영향을 받아 정류장에 긴 줄이 형성되었습니다.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에 끼어 있는 이 1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지역은 이제 생존을 위한 싸움을 벌이고 있으며 그 주지사는 푸틴의 문을 직접 두드리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 전략적 지역에서 푸틴은 서방을 위협하는 데 수년을 보냈지만 오늘날 푸틴은 자신의 탱크의 연료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행정부가 100만 명의 인구, 농부들, 군인들, 민간인들을 유지하기 위해 긴급 연료를 요청해야 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 심각성을 드러냅니다. 비상사태가 공식적으로 선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실제로 지역 주지사 알렉세이 베스프로스바니는 2026년 7월 2일에 크렘린에서 푸틴을 만나 우선 추가 연료 공급을 요청했습니다. 푸틴은 요청을 승인했지만 제한과 대기열은 이미 일상생활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진정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단 한 발의 총알도 쏘지 않고 이 요새를 조금씩 무력화하고 있으며 이는 서방이 수십 년 동안 직접적으로 실패한 것을 간접적으로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디오에서는 몇천 달러짜리 드론이 발트해에서 푸틴의 자부심을 어떻게 부담으로 바꾸고 있는지 단계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작은 요청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독립적인 전쟁 및 기술 분석은 점점 알고리즘에 의해 제한되고 있으며 이 비디오는 보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단 한마디라도 남기는 것은 우리가 그 억압을 뚫고 나가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몇 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지역의 주지사가 해결책을 구하기 위해 수도로 가는 상황이라면 그 문제는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칼리닝그라드의 자체 연료 비축량이 고갈되기 시작하자 우선 배송 요청이 불가피해졌고 그 압박은 주지사를 곧바로 크렘린으로 보냈습니다. 푸틴은 요청을 승인하면서 연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항공료와 대중을 위한 새로운 페리 구매에 대한 연방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패키지 자체가 인정이다. 사람들이 나갈 수 있도록 비행기가 필요하고 물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추가 페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곳이 본토와 얼마나 약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그 위에 모순이 있다. 같은 푸틴이 공공연히 국가를 휘감고 있는 위기를 심각하지 않다고 일축하며 우크라이나의 정유소 공격을 전장에서의 손실을 감추려는 시도로 깎아내린다. 한쪽에서는 크렘린이 문제없다고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주지사가 도움을 구하기 위해 직접 수도로 가고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정말 사소하다면 주지사들이 크렘린의 문을 두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칼리닝그라드 거리에서 이 조용한 포위의 첫 번째 구체적인 모습은 주유소에서 나타났습니다. 2026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 휘발유와 디젤 판매 제한은 주유소의 긴 줄과 공급 부족을 더욱 두드러지게 만들었습니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이러한 줄이 버스가 도로를 지나가는 것을 막을 정도였고 일부 주유소에서는 판매가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현장 영상이 그 상황을 확인해줍니다. 작은 마을에서는 탱커가 일주일 반 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주유소에는 긴 줄이 생기고 한 농부는 디젤 가격이 159루블로 급등했다고 외칩니다. 이 혼란스러운 주유소와 치솟는 가격은 6월 24일에 포착된 것으로 몇 주 동안 위기가 고조되어 왔음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연료 부족과 씨름하는 러시아의 발트해 전초기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군사기지, 민간 생활, 물류 기반 모두가 동시에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붕괴는 칼리닝그라드에만 국한된 재앙이 아닙니다. 이는 러시아 전역을 휩쓸고 있는 연료 부족의 가장 날카로운 면입니다. 몇 달 동안 지속되면서 이 부족은 5월 말부터 심각해졌습니다. 거의 모든 지역이 휘발유와 디젤을 엄격한 상한선에 묶었습니다. 크렘린의 조치 자체가 위기의 심각성을 드러냅니다. 먼저 휘발유와 항공유 수출이 금지되었고 이어서 디젤 수출 전면 금지가 논의되었습니다. 세계 최대 에너지 수출국 중 하나가 절박한 나머지 정유소에서 저급 연료를 생산하도록 허용하고 해외에서 휘발유를 사야 했습니다. 그 나라의 휘발유 생산량은 단 1년 만에 약 3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에 따르면 위기가 너무 멀리 퍼져서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심지어 금리 인하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것은 몇몇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러시아의 거의 3분의 1을 휩싸고 있는 국가적 문제입니다. 독립적인 평가에 따르면 타격을 입은 일부 정유소는 몇 달 동안 완전 가동 상태로 돌아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일부 추정에 따르면 2027년까지는 불가능할 수도 있어 칼리닝그라드에는 길고 불확실한 시간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미 이 그림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수도와 대도시에 주어지기 때문에 가장 먼 지역은 항상 뒷전으로 밀리기 때문입니다. 칼리닝그라드가 이 위기를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심하게 겪고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리적 위치입니다. 이곳은 러시아의 가장 외딴 땅으로 본토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에 끼어 있는 지역으로 육로 국경이 전적으로 이웃 국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까지 이곳은 독일의 코에니히스베르크였습니다. 전쟁 후 이곳은 소련에 넘어가 완전히 군사화된 전초 기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발트 함대의 주요 기지, 핵무기 탑재 가능 이스칸데르 미사일, 공중 방어 및 전자전 시스템이 모두 이곳에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칼리닝그라드는 발트해에서 러시아의 주먹입니다. 그러나 2022년 이후 그 주먹은 서서히 묶였습니다.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는 통행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철도와 도로를 통한 물품의 흐름은 더 무거워졌고 군사물자의 통과는 거의 중단되었습니다. 본토와 연결된 육로가 없어서 남은 선택지는 바다였습니다. 모든 보급품은 약 1500km에 달하는 발트해를 따라 이어지는 경로를 통해 상트페테르부르크 쪽 본토 항구에서 옵니다. 지역의 전기, 난방, 산업, 군대가 모두 하나의 해상로에 의존할 때 그 해상로에 작은 방해라도 생기면 즉시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약점입니다. 지역을 강하게 만드는 무기가 아니라 그 무기를 작동시키는 연료가 약점이며 그 연료는 하나의 취약한 동맥을 통해 들어옵니다. 잠시 멈춤. 좋아요, 한 단어 댓글, 그리고 구독은 이 비디오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 매우 취약한 동맥을 어떻게 차단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입니다. 이 연료 부족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매우 명확한 전략이 있습니다. 2025년 8월부터 키예프는 러시아 정유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드론 캠페인을 벌여왔습니다. 수백, 심지어 수천 킬로미터의 범위를 가진 무인 항공기가 전국의 정유소를 하나씩 공격합니다. 목표는 러시아의 전쟁 경제를 지탱하는 석유 수입과 군대를 유지하는 연료를 동시에 고갈시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총사령관 시르스키는 이 전략을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이것은 러시아 군대의 물류와 보급에 직접 타격을 주는 연료 위기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칼리닝그라드를 공급하는 해상 경로의 출구 지점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6월 초 우크라이나 드론이 발트해 최대의 석유 터미널 중 하나인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대형 터미널을 공격했습니다. 푸틴의 다보스로 알려진 경제 포럼 개막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도시 위로 피어올랐습니다. 같은 시기에 크론슈타트의 발트 함대 기지와 인근 해군 무기고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림자 유조선을 호위하던 러시아 미사일 코르벳함 보이키도 건조 중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연료가 출발하는 항구와 제재를 넘어 연료를 운반하는 함대의 호위가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포럼에서 러시아 관리들이 공격을 완전한 실패라고 부르는 동안 위성 이미지는 터미널의 피해와 몇 시간 동안의 짙은 연기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발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7월 초에 드론이 같은 지역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주변의 항구와 석유 터미널이 다시 공격을 받았습니다. 압박은 끊임없이 같은 지점에 반복적으로 가해집니다. 이 지역의 연료가 바로 이 항구를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이를 공격할 때마다 칼리닝그라드로 가는 공급선을 근원에서 차단하게 됩니다. 전선 전투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도 그 지역을 서서히 말려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위협이 추가되었습니다. 40일간의 여름 심층 타격 캠페인이 막 시작되었고 드론의 사정거리가 늘어남에 따라 칼리닝그라드로 가는 좁은 해로는 날이 갈수록 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민간인과 군대가 동시에 대가를 치릅니다. 민간 측면에서 문제는 연료 탱크보다 훨씬 깊습니다. 칼리닝그라드의 연료 의존은 차량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난방 시스템, 전력 생산, 산업 공장 모두 같은 원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겨울 난방 수요가 최고조에 달할 때 이 부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추운 집, 중단된 생산, 연쇄적인 정전. 약 100만 명의 인구가 그 부담을 직접 짊어집니다. 가족들은 몇 시간 동안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대중교통은 흔들립니다. 관광업은 타격을 입습니다. 군사적인 측면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수만 명의 러시아 군대가 이 지역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발트 함대의 해상 순찰, 훈련 비행, 그리고 물류 차량 모두가 연료에 직접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연료와 선박 이동을 제한하면 차량 유지 보수와 부대 준비 상태가 모두 흔들립니다. 수백 척의 선박과 수만 명의 인원을 보유한 발트 함대는 러시아의 가장 오래된 해군 부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가장 현대적인 선박도 연료가 없으면 항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이 기지의 진정한 목적은 발트해, 상공을 러시아를 위한 접근 거부, 지역 봉쇄 구역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이더와 미사일 시스템에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기조차 같은 연료가 필요하다면 그 구역의 강력함도 의문이 됩니다. 억제력은 움직일 수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연료가 떨어지면 남는 것은 정박된 무력 시위뿐입니다. 이 고립은 보이지 않는 인간적인 차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칼리닝그라드의 독특한 정체성. 이곳은 지리적으로 모스크바에서 663km 떨어져 있지만 바르샤바, 빌뉴스, 심지어 베를린이 본토 러시아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도시의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칸트의 묘, 복원된 코에니히스베르크 대성당, 독일 시대의 건물들. 서구와 러시아 학자들은 오랫동안 이곳의 코에니히스베르크 정체성에 대해 논쟁해왔습니다. 이는 모스크바와는 구별되며 유럽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소속감의 일환입니다. 크렘린은 그 정체성에 대해 분명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2021년 칼리닝그라드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표명하며 일부 외국 파트너들이 소위 코에니히스베르크 정체성을 주입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시기에 이 지역의 오랜 독일 러시아 하우스가 외국 대리인으로 선언되고 폐쇄되었다. 친크렘린 미디어는 대학에서 학문적 분리주의와 점진적인 독일화에 대해 경고했으며 한 학자의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자신의 지역 정체성에 대해 이렇게 불안해할 때 그 정체성은 진정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중은 정말로 우리는 유럽인이다, 떠나자라고 말할까요? 여기서는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보이는 것보다 더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민족학 연구소가 2023년에 11개 도시에서 1,5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 연구에 따르면 이 지역의 인구는 대체로 강한 러시아 정체성과 더 큰 국가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다수는 떠날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연구는 중요한 균열도 보여줍니다. 상당수의 젊은이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싶어 합니다. 무엇이 두드러지나요? 이 젊은이들 대부분은 유럽이 아니라 생활 수준이 더 높은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럽으로의 이주 물결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고립된 지역을 넘어 미래를 찾으려는 세대의 조용한 불안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위기는 그 불안을 심화시킵니다. 2025년 2월에 발트해 국가들이 소련 시대의 공동 전력망에서 탈퇴했을 때 칼리닝그라드의 전력은 러시아와 단절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내부적으로 전력망을 균형 있게 유지하기 위해 약 10억 달러를 지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연료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도 전원이 끊기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이제 연료, 교통, 난방이 같은 압박을 받으면서 특히 탈출구를 찾는 젊은이들에게 갇힌 전초기지 같은 느낌이 더욱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란도 아니고 단절도 아니지만 제국의 서쪽 끝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좁아지는 원안에 갇히고 있다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칼리닝그라드의 의미도 근본적으로 변했습니다. 한때는 발트해에서 러시아의 자부심이자 전진기지였고 억제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날 그것은 점점 더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자원을 삼키는 부담입니다. 나토 국가들은 이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리투아니아가 통행 제한을 유지하고 국경 지역에서 훈련과 군사 증강을 강화함에 따라 이 지역의 고립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발트해는 이제 거의 나토의 호수와 같습니다. 해안 국가들 대부분이 동맹 회원국입니다. 그래서 칼리닝그라드를 공급하는 해상로는 미래에 방어하기 훨씬 더 어려운 경로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처음으로 시험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통행 제한이 2022년에 완전한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거의 절반의 화물이 중단되었고 모스크바가 보복 위협을 가하자 칼리닝그라드의 선반은 공황 상태로 비어갔습니다. 그 위기는 외교를 통해 협상 테이블에서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차이점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문제는 더 이상 협상 가능한 제재 목록이 아니라 멀리서 조용히 표적이 될 수 있는 연료 공급선이며 이를 테이블에서 다시 여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지방 행정부가 크렘린에 의존하는 것은 통제력을 잃었다는 신호입니다.
대중의 불만이 커지면서 발트해에서 러시아의 강력한 국가 이미지가 균열을 보입니다. 이 그림의 전략적 교훈은 훨씬 큽니다. 전체 지역을 무릎 꿇게 하려면 더 이상 점령하거나 군대를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공급선을 차단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저비용과 높은 영향력으로 이 접근법은 고전적인 전쟁 교리조차 의문을 제기하며 미래 분쟁의 모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칼리닝그라드는 이 새로운 형태의 전쟁의 가장 구체적인 상징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요새화된 지역 중 하나가 국경에서의 충돌 없이 단지 동맥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궁지에 몰렸습니다. 현대 요새의 강점은 더 이상 벽의 두께로 측정되지 않고 공급선의 안전성으로 측정됩니다. 결론은 발트해에서 러시아의 가장 강력한 요새가 이제 자체 차량의 연료를 찾기 위해 분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강요하는 것은 국경에 집결한 탱크나 적의 함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비어있는 연료 탱크와 차단될 수 있는 해상로입니다. 이것은 제국의 가장 먼 변방에서 온 특이한 도움 요청이며 더 큰 진실을 속삭입니다. 제국을 흔들기 위해 항상 그 군대를 물리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지탱하는 연료를 끊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도 솔직한 입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칼리닝그라드가 내일 항복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푸틴은 추가 선적을 승인했고 페리와 항공다리가 가동 중이며 그 지역은 여전히 러시아 영토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군사적 붕괴가 아니라 경제적, 심리적 침식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대가는 다시 한번 민간인이 치르고 있습니다. 난방할 수 없는 집, 더 비싼 생활비, 긴 줄에서의 대기 시간. 이 전쟁이 이제 4년을 넘기면서 양측의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큰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여름 캠페인으로 상황은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 얇은 해상 경로는 날이 갈수록 더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제국의 힘은 종종 국경을 얼마나 멀리 밀어내는가가 아니라 전진 기지를 스스로 먹일 수 있는가로 측정됩니다. 그리고 칼리닝그라드는 오늘 바로 그 점에서 시험받고 있습니다. 발트해에서 푸틴의 주먹은 자신의 연료 탱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러시아가 이 외로운 요새를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칼리닝그라드가 발트해의 전환점이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PPR의 독점적인 전쟁 및 기술 분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